네, 매주 금요일 코너입니다. 사만사. 이번 주에도 이경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동영 전 의원 만나고 오셨군요. 네, YS 최측근인데요. 김동영 전 의원이 야당 정치인이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이었을 때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고요. 신민당 총재 시절에 비서실장 역임했고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무장관까지 역임하면서 이제 YS에 가장 가까이서 보좌했던 사람이니까요. YS 맨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회에는 17대까지만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금 김영삼 민주센터라고요.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을 기념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 이사장 맡고 계시고요. 거기서 근데 문민정부가 올해 출범한 지 30년 되거든요. 92년에 당선이 됐으니까 이 30년 맞아서 문민정부 30년의 성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되돌아보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만나서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홍배동에 있는 김영삼 민주센터로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1941년생이신데요. 올해 82살이십니다.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행사 준비에 바쁜 일정 여전히 보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올해가 문민정부 출범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국민들한테 이 문민정부 출범 30주년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흔히들 말하기를 한국의 민주화의 출발점을 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실질적인 민주화는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이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범한 30주년이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화는 또 바로 30주년이 되는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30여 년에 걸쳤던 군부 통치를 종식하고 민주화 시대를 열었는데 바로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해서 민주주의의 기반을 완전히 닦아 놓으셨고 또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서 참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군인들의 모임인 하나회를 척결함으로써 쿠데타의 근원을 발본색원해서 참 쿠데타 없는 정치 세계를 만들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잘못된 성공한 쿠데타라도 참 처벌하는 세계 유일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김영삼 대통령이야말로 민주화의 상징적 존재이면서 사실은 민주화의 영웅이라고 해도 나는 결코 과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억나네요. 그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깨고 진행을 했었죠. 결단력, 추진력 이런 단어가 따라붙죠. YS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결단력 추진력인데 그 뒷배경에 아마 YS가 이제 혼자서 고민을 해서 전격적으로 발표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충분히 사전에 참모들하고 합의를 하고 단지 발표 전까지만 비밀로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갑작스러운 거야? 너무 전격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당시 이야기 한번 에피소드 들어봤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준비해서 모든 걸 했습니다. 남들이 모르고 전격적으로 실시했다는데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의 척결만 해도 우리가 참 서울의 봄이 왔다고 했던 1980년대에 사실상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정치군부 하나위를 척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없다. 그때 이미 생각을 하시고 집권하게 되면 이걸 하셔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기 때문에 집권하자마자 며칠 만에 바로 하나의 척결을 하는 일을 했는데 남들은 그것을 전격적으로 했다 하는데 그걸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을 비밀로 하고 주변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격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정무장관이고 비서실장도 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측근이고 가까운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 그때가 제가 알기로 집권한 뒤 6월 13일인가 됩니다만은
제가 당시 남미에 대통령 특사로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갔더니 며칠 날 출발하지? 그래서 제가 6월 11일 날쯤 출발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걸 해외에서 들을 수밖에 없구만. 알았어. 그렇게 저에게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그 며칠 후에 하는 이야기를 비밀로 하셨어요. 네. 자, 김동영 전 의원이야 최측근이고 네. 30주년 기념 행사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공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네.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YS가 처음 출범했을 당시에 지지율을 70% 이상을 갖고 시작했고요. 2분기에는 80%까지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집권 후반기, 중반기로 들어갈수록 잇따라 이제 사고 같은 것들이 많이 터졌고요. 또 공약을 또 번복하는 일도 있었고, 나중에 집권 말에는 IMF 위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지지율이 마지막에 한 7%대까지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김동용 이사장이 생각하는 YS는 그때마다 책임을 모두 다 자기에게 있다. 전 정권이나 남에게 돌리지 않고 모두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에 절대 인색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김영삼 대통령 임기 중에 사건 사고들이 좀 많았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생각나는 것만 해도 뭐 서해류 침몰, 대구 뭐 가스 폭발 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사고 공화국이다. 이런 평가를 좀 받으신 적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런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이 군사 독재 개발 시대에 그 의식이라고 할까 빨리빨리 문화, 그리고 성과주의에 너무 급급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 만들어낸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YS께서는 그것을 남의 탓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고 자체가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관리를 잘못한 내 책임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약으로는 쌀 수입 개방 안 하겠다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임기 내에 개방을 하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YS가 공약을 파기한 거다, 뒤집은 거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나아가게 할 방향이 어딘가? 바로 한 세계로 나가야 하고, 그리고 수출 주도 국가가 되어야 하는데, 우루과이 라운드에 참여하는 길이 바로 그 길인데, 그 우루과이 라운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쌀 수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속했지만은 이 모든 것을 잘못을 인정하고 농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YS께서는 결코 참 남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사과하지 않는, 그렇게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설명하고 사과했다. 피하지 않았다. 근데 임기 말에는 역시 IMF 구제금융 받은 거 이거를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당연히 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김영삼 정부의 실책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롯이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다. 당시 야당이나 다른 쪽에 관계되는 책임들도 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는데요.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IMF 때 참 그 어려운 고초를 당했는데, 저는 그 당시의 야권도 IMF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참 그런 IMF 기아 산업이라든가 이런 걸 정리해야 하는데, 왜 국민 기업을 그렇게 정리하려고 하느냐, 호남 기업을 뺏어서 영남에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그런 반대를 했기 때문에 참 그 당시에 정치권 누구도 IMF와 관련해서는 좀 자유스럽지 않다. 그래서 그런 진실 등이 제대로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더 연구되고, 그래서 YS께 씌워졌던 족쇄를 이제는 벗겨줘야 하지 않느냐. 네, YS 최측근의 입장이고요. 네. 판단은 다들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현실 정치는 정치계 원로이기도 하니까 네. 어떻게 보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김동용 전 의원이 주로 정치 활동을 이제 보수 정당에서 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수 정치인 중에서 중도 개혁적인 입장을 끊임없이 유지했고요. 또 지난 2012년, 17년 대통령 선거 때는
박근혜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아닌 문재인 후보를 또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대결하더라도 이렇게 좀 타협과 협상을 하고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요즘 정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야 관계를 보면은 너무 살벌합니다. 여야 관계라는 것은 정책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경쟁 관계여야 하는데 상대를 타도하고 섬멸시키려고 하는 적으로 보는 적대 관계로 가는 이런 여야 관계는 뭐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양당이 함께 좀 숙고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특히 여당과 대통령은 좀 야당과 좀 협력하고 대화하고 협상하고 그렇고 또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사전에 설득해서 국민들의 협력을 받아내도록 하고 자기 잘못이 있으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다르지 않겠는가. 저희가 민주화 운동을 할 때는 군부 독재가 정말 굉장히 참기 어려울 그런 상황이었지만 낮에는 정말 생명을 걸고 싸우다가도 저녁에는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당신들 이거 잘못됐다 너무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여야 대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당 국회의원들도 자주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그런 게 없다고 그래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야당이 그렇다고 해서 뭐 잘하고 있는 것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손이 마주치야 소리가 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은 사실 야당이 참 의석수만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고 또 야당의 지도부가 국민적 신뢰를 못 받기 때문에 좀 이 정부가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로서는 야당 덕을 잘 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YS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그리고 현재 집권당의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 지금 국내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을 거라고 보시나요? 미루지 않고 자기 잘못을 시인할 건 시인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당당하게 잘못됐습니다. 사과도 하고 그런 정치를 하셨을 거다. 그리고 좀 무엇보다도 협력하고 대화하고 협상하고 그리고 그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국정을 운영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화, 협상 이거 계속 강조하네요. 네. 자,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행사는 어떤 게 좀 준비되고 있습니까? 김영삼 민주센터랑 민주화 추진협의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올해 연말까지 계속 이제 세미나 토론회 하면서요. 연말에 종합적인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재평가 작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네. 문민정부 30년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30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5일에 첫 시간으로 국회에서 민추협과 김영삼 민주센터가 함께 행사를 했고 바로 4월 21일에는 문민정부를 세우기 전까지의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 운동을 특별히 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고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을 한 3차례 정도 나누어서 학자들이라든가 언론 관계자 그리고 정치권에서 평가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종합평가 같은 것을 해서 앞으로 매달 한 번씩 한 6번 내지 7번 종합적으로 평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경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2021년 8월부터 20개월간 이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가려진 진실에 마이크가 가닿기를 바라왔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마다 두 진영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대화, 협치가 모두 사라진 가운데 이 적개심으로 개인의 삶을 실제로 무너뜨리기까지 하는 좌표 찍기, 또 집단 린치로 우리 공동체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끝내 답은 찾지 못하고 저는 물러납니다. 작은아마 성과가 만약 있었다면 늘 최선을 다한 우리 제작진들, 또 출연자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5월부터는 이재석 앵커가 진행하게 됩니다. 뛰어난 앵커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도 더 성장해서 언젠가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손가락 펴는 이 인사도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겠네요. 내셴 사사건건.